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학년 지구과학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어떤 내용을 배울지 알아볼게요. 교과서는 167쪽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별의 진화 과정, 그리고 별의 에너지원, 내부 구조가 어떤지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5번째, 아직 별과 외계 행성계인데 별에 대한 탐구는 끝났으니까 외계 행성계에 대한 탐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중 첫 번째로는 5번째 개념인가요? 두 가지 개념을 나눠볼 거예요. 외계 행성계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외계 생명체에 대한 탐구를 해볼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깥에 행성계가 있는지 외계 행성계를 탐구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외계 생명체가 살기 위한 조건에는 뭐가 있을까? 외계인이 있을까?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을 다음 시간 탐구해볼 거예요. 오늘은 외계 행성계에 대한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외계 행성계라는 말이 한마디로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뭐 수성, 금성 이런 것들은 외계 행성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우리 태양계에 있는 행성계야. 그러면 외계 행성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태양계 바깥의 행성을 우리가 외계 행성계라고 하죠. 태양계 바깥의 행성. 그러면 이 태양계 바깥의 행성을 탐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알아봐야 될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 직접 관측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행성은 굉장히 어둡거든요.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바깥에 행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할까? 간접적으로 판단을 해야겠죠. 우리 인간들은 늘 그렇듯 정답을 찾아내겠죠. 늘 그렇듯 머리가 좋기 때문에 무엇을 토대로 이용을 하냐면 외계에 있는 별을 관측해서 그 변화를 토대로 행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간접적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배울지 알아볼게요. 핵심 개념. 자, 첫 번째로는 간접적인 방법 중에서 총 3가지를 배울 거야. 이 태양계 바깥 행성은 직접 관측이 불가능하고 간접적으로 관측이 가능한데 그 내용 중에서 3가지. 시선 속도 변화를 토대로 알아볼 수 있어요. 시선 속도 변화를 토대로 이용한다. 자, 이 시선 속도라는 개념 되게 낯설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 그냥 속도도 아니고 웬 시선 속도 이럴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개념을 알아볼 거고요. 얘가 뭔지 그리고 이 지금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해서 행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배경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공통질량 중심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공통질량 중심 좀 있어 보여요. Common Center of Mass라고 하는 이 CM이라고 하는 공통질량 중심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거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엄청 유명한 도플러 효과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한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내용이 이해가 돼야 요거를 토대로 행성을 관측을 할 수 있구나 혹은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와야 돼요. 두 번째로는 식현상을 토대로 이용할 수 있어요. 자, 식현상이 뭐예요? 라고 하는데 먹을 식자를 써서 어떤 천체가 다른 천체를 가리는 현상이에요. 이걸 토대로 외계 행성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볼 수가 있대요. 자, 세 번째, 미세 중력 렌즈 현상. 중력 렌즈 현상. 자, 이거 무슨 소리냐면 처음 들어보겠지만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일반 상대성 원리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할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원리를 좀 이해해야 이 미세 중력 렌즈를 토대로 행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 조금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 배우는구나 마음의 준비를 하고요. 첫 번째 내용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외계 행성계를 정의를 내려보자. 외계 행성계가 무엇일까? 첫 번째 색깔이 외계 행성계의 정의. 외계 행성계
행성의 정의. 자, 이 외계 행성은 아까도 말했어요. 계속 반복을 하지만 우리 태양계 바깥에 있는 행성을 외계 행성계라고 해요. 태양계 바깥의 행성이다. 이거를 찾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바깥에 있는 행성을 찾고 거기에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서 외계인의 존재를 찾기 위해서 요걸 찾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이런 방식으로 외계 행성을 찾아요. 그래서 이 태양계 바깥에 있는 행성이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 외계 행성은 행성이잖아. 그치? 항성이 아니라 스스로 빛나는 천체가 아니에요. 따라서 너무나도 어두워요. 너무 어두워서 직접적인 관측이 불가능해요. 관측이 불가능해. 간접적인 방법을 이용해요. 굉장히 똑똑한 인간들은 불가능하다면 가능하게 만들겠죠. 간접적인 방법으로 관측을 해. 이 간접적인 방법에 세 가지가 있는데 시선 속도, 식현상, 미세 중력 렌즈. 자, 그러면 이거 세 가지는 무엇을 토대로 알아보냐면 별의 시선 속도 변화, 별의 식현상, 별의 중력 렌즈 현상. 그러니까 항성 변화. 항성, 스스로 빛나는 천체를 항성이라고 해요. 항성 변화를 토대로 관찰한다. 토대로 관측을 해. 행성을 관측할 수 없다면 항성을 토대로. 그런데 행성 중심에 있는 거니까 어미 못자 써서 모항성 변화를 토대로 행성을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외계 행성 정의를 알아봤으니까 이제 무엇을 들어갈 거냐면 공통질량 중심,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로는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하자. 첫 번째, 공통 질량 중심이란 아까 영어로 되게 있어 보이게 Common Center of Mass라고 해서 우리 이거 CM이라고도 표현해요. Common Center of Mass 이렇게 해서 공통 질량 중심이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만약 하면 지구는 태양을 어떻게 돌까요? 하면 10 중에 9명은 태양을 이렇게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사실 오개념이에요. 오개념. 왜 오개념이냐라고 하는데 사실 질량을 갖고 있는 두 천체는 질량의 중심을 만들게 돼요. 따라서 태양이 있고 여기 지구가 있으면 공통질량 중심이 여기 있어서 공통질량 중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돌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돌고 있어. 마치 친구랑 이렇게 손을 맞잡고 도는 형태예요. 이걸 중심으로 얘도 돌고 얘도 돌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죠. 이렇게 돌고 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행성과 항성은 공통질량 중심을 이거 CM이라고 쓰지 말고 그냥 풀어서 써볼게요. 공통질량 중심으로 공통질량 중심을 서로 돌게 돼요. 즉 쉽게 말하면 공통질량 중심 너머로 마주보면서 돌고 있죠. 이거 중심으로 서로 마주보면서 이렇게 들고 있어. 그치? 공통질량 중심 너머로 마주보면서 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스타의 약자로 여기 S, 별이 있어. 그리고 플래닛 약자로 행성이 있어. 그러면 얘와 얘 사이에 두 개 다가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소를 생각하면은 얘 둘이 엄청 뚱뚱한 애야. 질량이 큰 별. 뚱뚱한 애랑 가벼운 애 중에 이 시소의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뚱뚱한 사람이 가까이 앉아야 될까요? 멀리 앉아야 될까요? 가까이 앉아야겠죠. 따라서 질량의 중심은 이렇게 가까워져야 돼. 그치? 여기가 그럼 질량의 중심이 되는 거야.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가 질량의 중심이 되고 그러면 질량 중심을 토대로 이 별은 요 질량 중심으로 회전하고 이렇게 회전 궤도를 나타내요. 회전하고 마찬가지로 이 행성도 공통질량 중심으로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하게 되죠. 서로를 이렇게 회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별과
행성은 서로가 서로를 돌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주기를 공전주기라고 해요. 공통질량 중심으로 도는 공전주기. 별의 공전주기와 행성의 공전주기는 어떨까요? 서로 마주보면서 돌잖아요. 친구가 손을 맞잡고 돌기 때문에 별과 행성의 공전주기는 같겠죠. 다시 여기로 돌아오는 시간은, 그치? 별과 친구와 내가 손잡고 돌아가는 그걸 상상을 하면 돼요. 손을 잡고 서로 마주보면서 돌고 있다. 그래서 별과 행성의 공전주기는 같다. 공전주기는 질량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요거를 좀 더 있어 보이게 그려볼게. 뚱뚱한 별이 있고 가벼운 별이 있어. 그러면 여기 질량을 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시소가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뚱뚱한 사람이 더 가까이 앉아야겠죠. 그래서 여기가 질량의 중심이 되겠죠. 질량 중심, 공통질량 중심 CM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스타고 여기는 플래닛. 그렇죠? 플래닛 이렇게 행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별의 질량을 매스스타라고 해서 MS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행성의 질량을 MP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이해되죠? 공통의 질량 중심이야. 그러면 여기 별의 중심부터 질량 중심까지의 요 반경, 요거를 RS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여기와 여기 사이, 공통질량 중심과 행성 중심 사이의 거리를 RP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관계가 어떤 관계를 성립을 하냐면 질량, 별의 질량과 행성의 질량은 이런 관계를 성립한대. RP, RS.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이럴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기 위해서 만약에 별의 질량이 행성보다 2배 무겁다, 2배 크다 하면 거리의 비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만약에 질량이 여기가 2배고 여기가 1배야. 그러니까 행성의 질량의 별의 질량이 2배인 거죠. 그러면 거리는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1이 되겠죠. 비례식을 토대로, 그치? 무슨 소리냐면 얘가 질량이 2배다. 그러면 이 RP가 더 멀어진다. 여기는 1배이다. 여기는 질량. 그러니까 무거운 애들은 질량 중심으로부터 더 1배만큼 가깝고 얘가 2배가 되면은 무게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2배야. 만약에 얘가 질량이 3배가 되면은 무게 중심으로부터 얘의 거리가 몇 배가 될까요? 3배로 더 멀어지겠죠? 무슨 소린지 알겠어요? 질량의 중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의 질량이 2배 무거우면 거리는 2배 떨어지고 3배 무거우면 3배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우리 태양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태양은 질량이 엄청나게 크고 지구는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얘의 질량의 중심은 어디서 생기냐면 태양 내부에서 질량의 중심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태양이 여기를 사이로 공전을 하니까 제자리에서 이렇게 진동하면서 회전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지구는 이 질량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니까 크게 공전하는 것처럼 마치 얘만 공전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오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태양도 그 자리에서 회전을 하고 있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질량의 중심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고 그러면 한 가지 질문. 행성의 질량이 만약에 크다. 그러면 얘의 질량이 크다. 그럼 중심별의 움직이는 정도는 어떨까요? 중심별의 움직이는 정도. 마찬가지로 행성의 질량이 작다. 그럼 중심별의 움직이는 정도는 어떨까? 이거 쉽게 생각해보면 여기 뚱뚱한 사람이 있고 가벼운 사람이 있는데 이 가벼운 사람이 뚱뚱한 사람을 건드렸을 때 얘가 꿈쩍할까요? 꿈쩍하지도 않을까요? 꿈쩍하지도 않겠죠. 근데 이 행성의 질량이 뚱뚱해졌어. 그러면 얘가 얘를 쳤을 때 얘는 어떨까요? 움직이겠죠. 그치? 움직이는 영향력이 있는 거야. 따라서 행성의 질량이 크면 중심별의 움직이는 정도는 어떻다?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 행성의 질량이 작으면
엄청나게 가벼운 애가 뚱뚱한 애 쳐도 미동도 없겠죠. 그래서 중심별의 움직이는 정도는 작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 이 내용에 대한 탐구는 다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질량이 클수록 움직이는 정도가 커져서 도플러 효과가 커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또 난제 도플러 효과가 또 뭔데?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도플러 효과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플러 효과. 도플러 엄청 유명한 효과예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도플러 효과. 자, 정의를 보면은 좀 있어 보이게 파동의 발생원, 파동원과 파동을 발생하는 그 원인이 되는 그 곳과 관찰자, 우리 관찰자 간에 어떤 속도냐면 상대적인 속도에 따라 파장이 실제와 다르게 나타나는 효과예요. 실제와 다르게 나타나는 효과다. 무슨 소리일까? 이게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혹시 구급차 소리 흉내내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흉내내죠? 우리한테 다가왔다 멀어지는 거 흉내내세요 하면 슝 이렇게 흉내를 내죠.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 무의식적으로 도플러 효과를 알고 있다는 소리예요. 어렸을 때부터 탑재가 되어 있는 거야.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왜 그런 소리를 낼까? 자동차가 있어. 자, 자동차가 있고 자동차에서 소리가 정지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정지한 자동차에서 소리가 난다. 그러면 소리의 파동은 이렇게 균일하게 퍼지겠죠. 그치? 근데 만약에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동차가 움직인다.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운동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이 파동이 움직이면서 방출을 하니까 넓어질까요? 좁아질까요? 이쪽으로 움직이니까 좁아지겠죠. 그쵸? 얘는 여기서 멀어지니까 이 파동이 점점 멀어지겠죠. 여기서 멀어지니까 멀어짐, 여기서는 가까워지니까. 무슨 소린지 알겠죠? 그래서 파동의 간격이 좁아지기 때문에 파장이 짧아져요. 그치? 파동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여기는 파장이 길어진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소리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번에는 빛으로 넘어갈게요. 빛도 파동이죠. 그치? 빛도 파동이야. 빛은 전자기파라는 파동의 일종이에요. 그럼 빛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 어떤 별이 있어. 별. 이번엔 자동차가 아니라 별이야. 여기에 어떤 관측자가 서 있다고 해보자. 관측자 1. 여기는 다른 사람이 있어. 관측자 2. 만약에 이 별이 정지해 있다면 파동의 변화가 없겠죠. 근데 만약에 별이 이쪽 방향으로 움직여 이동을 해. 그러면 어떨까요? 정지해 있는 상태를 하얀색으로 그려볼까? 별이 정지해 있을 때 방출하는 빛이 이런 빛이야. 정지해 있을 때. 근데 만약에 이쪽으로 이동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파장이 짧아지겠죠. 아까처럼 파장이 이렇게 짧아지고 반면에 여기서는 이 관측자 1이 볼 때는 얘가 이쪽으로 가니까 점점 멀어지면서 파장이 길어지겠죠. 그쵸? 이거를 설명을 하면은 파장이 어떻게 된다? 짧아진다. 그래서 파장이 짧을 때 나는 빛의 색깔은 파란색이죠. 파란색 계열로 보이고 파장이 길면은 적색 계열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별빛을 스펙트럼 분석해봤을 때 이 별빛이 갑자기 파란색 쪽으로 치중해 있는 거야. 그거를 우리는 파란색으로 치중해 있다, 편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청색편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청색편이 된다. 얘는 적색으로 편이 되어 있다. 적색편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거 다시 밑줄 쳐볼게요. 청색편이, 적색편이. 가까워지면 무슨 편이? 청색편이. 자, 이거 헷갈리면 이런 식으로 외우면 돼요. 인간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가까워지면 파란색 불빛, 청색 신호, 그린 라이트라고 하죠. 뭐 청색 신호. 그 청색 신호를 나타내고 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은 적색 신호를 내는 거야. 그래서 적색편이. 그래서 가까워지면은 청색편이, 멀어지면은 적색편이 이거를 나타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알아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도플러 효과,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돼. 꼭 외워야 되고,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별을
별이랑 행성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시 들어가 볼까요? 별이 이렇게 있어. 자, 별이 이런 식으로 크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중심이고 행성이 있어. 공통질량 중심이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자, 이 별은 공통질량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고, 이렇게 돌고 있고, 자, 너무 대충 그렸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로 공통질량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헷갈리니까 별은 여기 동그라미가 별이고 여기는 행성이야. 그리고 하얀색은 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관측자가 여기 있어. 지금 관측자가 이런 식으로 서 있어. 관측자. 별이 나한테 만약에 지금 공통질량 중심으로, 사실 별은 행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정지에 있겠죠. 근데 행성을 갖고 있으면 이 공통질량 중심을 가지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쪽 방향으로 얘가 올 때 얘는 마주보면서 돌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겠죠? 얘는 지금 행성이야. 얘는 별, 항성이야. 그치? 그러면 이 별이 우리한테 다가올 때 사실 얘는 어두워서 관측할 수 없는 거. 우리는 지금 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헷갈리면 안 돼요. 별을 관측하는 거야, 관측자가. 그러면 행성과 별이 서로를 돌 때 스펙트럼 변화를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까? 요 그림을. 자, 행성과 별이 공통질량 중심을 서로 돌 때 나타나는 별의 스펙트럼 변화를 이용해보자. 무슨 소리냐면 나한테 별이 어떻게 될 때? 가까워질 때. 지금 여기 1번 경우를 볼까요? 1번 경우 별이 가까워질 때. 자, 여기 2번 경우는 어때요? 별이 여기가 아니라, 자, 2번 경우는 여기야. 지금 행성이 여기 왔어서 이렇게 나한테 멀어질 때 여기가 2번 경우야. 그러면 행성은 여기 있겠죠? 그쵸? 이렇게 올 거야. 반대 방향으로. 2번 경우, 얘는 1번 경우, 행성의 경우. 그럼 2번은 별이 나한테 멀어질 때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별이 멀어질 때. 자, 아까 배운 내용을 적용을 해볼까요? 별이 나한테 별빛이 가까워진대. 뭐지?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면 청신호라고 해서 청색 편의라고 외우자 했죠. 그래서 별이 나한테 가까워질 때는 청색 편의를 나타내게 된다. 도플러 효과로 청색 편의. 자, 별이 나한테 만약 멀어져, 별빛이 멀어지면 파장이 길어지는 적색 편의를 나타내게 된다. 자, 그러면 이거 낚시 문제로 엄청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별이 이렇게 가까워지면 행성은 어때요? 행성은 나한테서 멀어지고 있죠. 서로 마주보면서 공통질량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청색 편의는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행성이 멀어질 때. 이해되나요? 이렇게 알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별이 이렇게 나한테서 멀어져. 그러면 행성은 서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행성은 나한테서 가까워지는 거겠죠. 행성이 가까워질 때. 이런 식으로 청색 편의,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나 문제집을 보면은 시선 속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청색 편의의 시선 속도랑 적색 편의의 시선 속도. 시선 방향의 속도라는 건데,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시선 속도. 자, 시선 속도. 자, 여기 눈이 있어요. 옆에서 본 눈이에요. 눈. 이렇게 쌍꺼풀이 있고 눈. 여기 눈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시선 방향으로 가는 게, 여기 오른쪽으로 가는 게 이 사람의 시선 방향이야. 시선 방향. 그럼 어떤 물체가 이런 방향으로 운동을 해. 시선 방향으로. 이 사람이 보는 방향으로 운동을 해. 그러면 이거는 무슨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판단을 해보면 얘는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플러스로 표현을 해요. 시선 방향으로 움직인다. 근데 시선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얘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반대로 움직였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요. 그치? 그러면 뭘까?
멀어지는 거니까 얘는 적색편이겠죠? 얘는 가까워지니까 청색편이. 따라서 청색편이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청색편이는 나랑 시선 속도가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로 표현할 수 있고, 적색편이는 플러스로 표현을 해낼 수가 있겠죠. 그치, 알겠죠? 그렇게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지금 도플러 효과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요거 개념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알아야 돼요. 별이 가까워질 때랑 멀어질 때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가. 자, 어떤 것들이 이렇게 어이구. 자, 1번, 2번 꼭 외워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하다 말았던 건데, 자, 이렇게 아까 말했어. 뚱뚱한 사람을 건들면 이 뚱뚱한 사람이 움직이는 정도가 커진다 했죠. 그치? 움직이는 정도가 엄청나게 커져. 그럼 이건 뭘 의미하냐면, 행성 질량이 클 때 그 중심배를 움직이는 정도가 커지니까 얘 도플러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도플러 효과가 더 커지겠죠. 도플러 효과가 커진다. 더 많이 빨간색으로 움직이고 더 많이 파란색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치? 얘는 질량이 작으면 별의 움직이는 정도가 덜하기 때문에 엄청 가벼운 애들이 뚱뚱한 사람 건들면 움직이지도 않겠죠. 따라서 얘는 도플러 효과가 어때질까요? 효과가 작아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알겠나요? 그래서 이거 다시 정리하면, 따라서 행성 질량이 클수록 도플러 효과가 크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인간은 엄청나게 똑똑해. 왜 똑똑하냐면 이 도플러 효과를 크고 작은 정도를 토대로 이 행성 질량이 무거운 별인지 가벼운 별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아낼 수가 있다. 이 행성의 존재 유무뿐만 아니라 이 질량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 질량이 큰 거구나. 이 질량 엄청 작은 행성이겠구나. 이런 거를 도플러 효과를 토대로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개념으로 들어가서 이제 식현상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게요. 세 번째, 식현상. 이걸 토대로 행성의 존재 유무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먹을 식자예요. 월식, 일식 이런 것도 식현상이죠. 그러니까 이 식현상은 뭐냐면 어떤 천체가 다른 천체를 가리는 현상이야. 어떤 천체가 다른 천체를 가리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보냐면, 만약에 어떤 별 주변에 행성이 있어. 그러면 행성이 중심 별을 지나면서 별의 일부를 먹게 되겠죠. 즉 가려지게 돼. 그러면 별의 밝기가 어때요? 그치, 어두워지겠죠. 별의 밝기가 변하겠죠. 그래서 이거 다시 정리하면, 행성이 중심별을 지나면 별의 일부가 가려져서 별의 밝기가 감소한다. 밝기가 변한다. 혹은 감소한다. 자, 그러면 이거를 또 그려볼까요? 이만큼의 별이 있어. 별이 있는데 주변에 행성이 있어. 엄청 새카만 빛도 못 내는 애들이니까 얘네들이 지나가. 그럼 당연히 별의 밝기가 감소하겠죠. 별 밝기 감소할 거야. 그러면 이거 어느 정도 감소하는지를 한번 알아볼까? 이만큼의 큰 별이 있어. 그리고 이 앞에 이만큼의 행성이 있어. 그러면 별빛은 이런 식으로 방출을 해요. 별빛은 이만큼의 별빛이 와야 돼. 우리한테 와야 돼. 여기에 관측자가 있다. 여기 눈을 그려보면 여기 관측자. 그런데 이 행성이 이만큼을 맡고 있잖아요. 그럼 이만큼 어두워지는 거야. 얼만큼 감소하는지를 알아보려면 여기 9의 단면적 이만큼이 없어지겠죠. 그쵸?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만큼이 감소돼. 그럼 행성의 지금 반지름 R이라고 했을 때 가려지는 이 면적을 우리는 단면적이라고 해요. 단면적. 가려지는 면적.
이 단면적 어떻게 구하죠? 구의 단면적은 파이 r 제곱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밝기가 감소하는 정도는, 즉 밝기가 감소하는 정도는 뭐에 비례한다? 단면적 파이 r 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행성의 단면적에 비례한다. 자, 알겠나요? 여기까지 이제 식현상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식현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세 중력 렌즈 현상까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은 더 짧게 찍고 이번 시간은 끊기면 조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 지구야, 여기가 지구고 천문학자가 여기 서 있어. 근데 여기엔 별이 있고 요렇게 있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입체적으로 그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행성이 있으면 시선 방향에 대해서 이 궤도가 직각이야. 시선 방향에 대해서 이 사람의 시선 방향에 대해 직각인 궤도. 그러면 어떻게? 얘는 지금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별과 이 행성과 별이 도플러 효과를 이용할 수 있나요?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나요? 아니죠.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도 않기 때문에 도플러 효과를 이용할 수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얘는 이런 식으로 돌기 때문에 이 별을 가리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식현상을 이용할 수도 없어. 그러면 뭐를 토대로 이 행성을 알아낼 수 있을까? 그치. 그게 바로 지금 배우는 개념인 미세중력 렌즈예요. 세 번째 개념인 미세중력 렌즈. 중력 렌즈 효과. 자, 미세중력 렌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어렵거든요. 자, 이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약간의 이해가 필요해. 이걸 알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똑똑해지고 싶고 좀 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이 내용이 조금 필요해요. 일반 상대성 이론을 한번 알아볼까요? 일반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이 말한 거죠. 자, 여러분 F는 ma라는 법칙 알죠? 뉴턴의 제 3가지 법칙 중에서 제1법칙 관성의 법칙,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 제3법칙 반작용의 법칙이죠. 제2법칙이죠. F는 ma다.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자, 이거 풀었으면 질량이 있는 물체는 힘을 주면 A, 가속도, 운동 상태가 변한다. 그치? 이런 법칙이지. 뉴턴의 제2법칙. 자, 근데 이상한 거야. 아인슈타인이 뉴턴 이거를 설명을 하니까 질량이 있는 물체에 힘을 주면 운동 상태가 변해. 그런데 접촉을 해야 힘이 전달이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접촉이 일어나야 힘이 전달이 돼. 그런데 생각해봐요. 중력은 질량이 있는 물체를 끌어당기거든? 접촉도 없는데? 무슨 마법처럼? 무슨 내가 장풍을 쏘는 것처럼 질량이 있는 물체를 끌어당겨. 아인슈타인이 이상한 거야. 의문을 가진 거예요. 중력은 분명 힘이라 그랬는데 왜 접촉도 없이 어떤 물체를 끌어당기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나중에 결론을 내린 게 중력은 사실 힘이 아니야. 중력은 힘이 아니라 뭐냐면 시공간이 질량이 있는 물체가 시공간을 구겨 놓으면서 시공간이 휘어짐에 따라서 오는 효과다. 얘는 힘이 아니라 효과야. 그냥 우리의 효과야. 이런 거를 설명을 했어요.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면은, 자, 예를 들어보자. 여기에 보자기가 있어. 보자기가. 자, 이전에 선생님이 대면 수업을 하면 너무 보여주고 싶었는데 A4용지는 2차원이죠. 평면이야. 그치? A4용지를 구기잖아? 그러면 입체적으로 변하지. 즉 3차원으로 변해. 왜곡을 시키니까 2차원이었던 종이가 구겨지면서 입체적으로 3차원으로 변하는 거야. 그치? 어떤 질량을 갖게 되면 차원이 변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3차원이에요.
이 3차원을 그 시공간을 왜곡해서 구겨버리면 4차원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4차원 세계를 우리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4차원을 머릿속에 절대 그릴 수가 없어요. 그릴 수가 없고, 근데 이거는 설명을 해야 되잖아. 이 이론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한 차원씩 낮춰서 이거를 토대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보자기가 나온 거야. 보자기는 이런 식으로 그 2차원 상태로 있다가 여기에 볼링공을 놔. 볼링공. 그러면 이 보자기는 어떻게 돼? 볼링공을 놓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지죠. 즉 이렇게 2차원이었다가 입체적으로 변하죠. 3차원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즉 이렇게 볼링공이 있으면서 휘어지게 돼. 질량을 가진 물체는 시공간을 휘게 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질량을 가진 물체는 이렇게 시공간을 휘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왜곡시킬 수 있다는 거야. 따라서 어떻다는 소리야? 따라서 이것 때문에 시공간이 휘어져. 중력은 힘이 아니야. 중력은 힘이 아니고, 그러면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설명했냐면 아까 F는 ma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지금 평면이 있는데 사실 빛은 직진을 해. 여기 평면에 직진을 해야 돼. 그치? 빛은 직진을 해. 근데 아까 F는 ma 있었잖아. 분명 질량을 가진 물체는 힘을 가해서 운동 상태가 변하는 건데 빛은 질량이 있나요? 없나요? 그치? 빛은 질량이 없어. 그래서 힘을 가해서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없어. 그치? 그러니까 힘으로 빛의 방향을 바꾸는 건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힘으로 빛의 방향을 바꾼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러면서 아인슈타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빛의 방향을 바꾸는 거는 말도 안 돼. 그러면 결론을 낸 거야. 그래서 중력이라는 거는 힘이 아니야. 힘이 아니라 시공간을 왜곡해서 질량이 시공간을 왜곡하는 거야. 아까 볼링공처럼 어떤 천체가 시공간을 왜곡해서 나타나는 효과가 중력인 거야. 나타나는 효과이다. 그러면 어떤 천체 때문에 이 시공간이 여기 천체를 놓으면 아까 보자기처럼 이 시공간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휘어지겠죠. 그치? 그림을 잘 못 그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림을 다시 그려볼까요? 그림을 못 그려서 자, 이런 식으로 시공간이 휘어져 있어. 어떤 그 천체에 의해서. 그러면 빛이 직진하다가 이 시공간의 왜곡으로 어떻게 돼요? 빛이 휘어지는 거야. 그치? 빛이 휘어져. 빛이 휘어짐. 사실 빛을 힘으로 질량이 없는데 어떻게 빛이 휘어져? 말도 안 돼 라고 했는데 중력은 어떤 시공간을 왜곡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빛이 휘어진다라는 것이 이 일반상대성 이론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에요. 아, 그러면 이런 설명을 도대체 왜 한 거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 했냐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여기에 관측자가 있어. 눈이 있고 관측자. 옆에서 본 눈이에요. 관측자가 있고 별비가 있어. 그리고 별 B 앞에 별 A라는 게 있다고 치자. 별 A라는 게 있어. 그러면 사실은 이 별 B 앞에 별 A가 있으면 별빛을 가리니까 어때야 돼요? 별빛은 감소가 돼야 돼요. 얘가 가리기 때문에. 근데 사실 가려져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별 B가 이런 식으로 빛을 방출을 해. 이런 식으로 방출을 하는데 오히려 빛이 더 밝아지는 거야. 왜 그럴까? 이렇게 이 A가 별 A라는 질량을 갖고 있는 천체가 시공간을 휘게 하면서 이 별빛을 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별빛이 시공간의 왜곡으로 휘어지는 거야. 따라서 우리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건 요거 하나인데 이 질량, 별 A라는 별의 질량에 의해서 빛이 휘어지면서 별빛이 더 많아지면서 오히려 더 밝아지게 되겠죠. 따라서 오히려 더 밝아지게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별 A가 마치 렌즈를 갖다 놓은 것 같다라고 해서 이것을 중력의 렌즈 현상, 즉 미세하게 나타난다라고 해서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해요. 마치 렌즈를 갖다 놓은 것 같이 이런 식으로 별이 휘어서 우리 눈에 빛이 많이 들어오는 현상을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다 라고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다시 알아보면은 미세 중력 렌즈 현상. 자, 여기 눈이 있고 눈을 계속 옆에서 본 눈이에요. 그리고 별 B가 있어. 별 A가 여기를 돌고 있다고 치자. 별 A가 여기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여기로 와. 별 A라는 애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서의 별 B의 밝기를 알아볼까요? 별 B의 밝기. 자, X축은 시간이야. 그러면 여기 지금 별 A가 여기 있을 때는 별 B의 밝기가 이 정도로 들어오겠죠. 이 정도로 들어오다가 열로 지금 별 A가 우리 눈으로 들어오면 시공간을 휘게 하면서 별빛이 휘어지면서 갑자기 별빛의 양이 많아지죠. 그리고 우리한테 멀어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B별빛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앞에 있는 별 A에 의해서 별 B의 빛이 굴절되어 밝기가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해요. 써줄게요. 앞에 있는 별 A에 의해 별 B의 빛이 굴절되어 밝기가 변하는 현상. 그런 현상을 우리는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한다. 그러면 한 발짝 더 나아가자. 더 나아가서 이걸 어떻게 이용할까?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의 이용. 어떻게 이용을 할까? 자, 이렇게 눈이 또 있어. 그리고 별 B, 별 A. 이번에 별 A가 누구를 딸려 있냐면 별 A의 행성을 딸려 있다. 별 A의 행성이 딸려 있다. 그러면 여기 중심에 행성이 돌고 있어. 어떤 행성. 자, 이거는 별 A에 딸린 행성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행성도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빛을 어떻게 할까요? 빛을 휘게 하겠죠. 행성도 질량이 있으니까 빛이 휘어. 있으니까 빛이 휜다. 그럼 이거 그려보자. 이렇게 오던 빛이 별 A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오다가 만약에 이 행성이 이렇게 우리 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지금 상대적으로 봐봐.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돼. 얘가 이 별 A가 움직이면서 우리 눈에 많이 들어서 폭발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실 나와야 되는데 얘가 가고 이 행성이 우리 눈 앞에 이렇게 공전하면서 나타나면 이 행성의 질량을 갖고 있고 시공간 왜곡에 의해서 어떻게 될까요? 이 행성도 마찬가지로 빛을 굴절해서 우리 눈으로 더 들어오겠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살짝 올라오는 거야. 별빛이 어떻게 돼? 불규칙하게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이런 식으로 삐죽 나와. 그래서 이렇게 불규칙한 변화를 나타낸다. 불규칙한 변화. 그럼 이거 무슨 소리야? 아, 이 별에는 뭐가 있는 거야? 행성이 딸려 있구나. 행성이 있구나라는 걸 이렇게 별빛을 토대로 알아낼 수 있다는 소리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어려운 내용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외계 생명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